센트럴파크에서도 존 레논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가. 맞습니다. 원래 존 레논 사실은 비틀스의 인기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어떤 팝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정도가 아니고 비틀스 자체가 이제 현대는 거대한 교양이잖아요. 네. Oh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They're ready for you. Are you ready for them? I bet you are. Ladies and gentlemen. Hold your hand. Oh please, say to me, let me be your man. And please, say to me, you let me hold your hand. Let me hold your Leading vocal group, the Beatles. I wanna hold your hand.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존 레논을 비롯한 비틀즈는 사실 이제 리버풀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근데 비틀스가 해산된 게 69년, 70년 이때인데 해산된 직후부터 사실상 부인 오노 요코와 함께 계속 뉴욕에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센트럴 파크 바로 옆에 음. 더 다코타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고급 아파트라고 할까요? 네네.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 오노 요코와 함께 이 센트럴 파크를 계속 주기적으로 산책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80년에 총으로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굉장히 애틋하기도 하고 네. 또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이기도 하고 또 워낙 또 센트럴 파크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로 옆에 산책했던 코스에 바로 그 자리에다가 스트로베리 필즈라고 명명을 한 채 존 레논 추모 플레이스를 만든 거예요. 아. 여기가 항상 산책로라는 거 아니에요, 존 레논의. 오노 요코랑 함께. Well, shake it up, baby, now. Shake it up, baby. Twist 그래서 이걸 산책로에서. 아직 네. 그래서 이걸 한 거죠. 여기 1년 12달 버스킹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12월 8일에 오면 여기서 다 사람들 모여서 합창하고 난리.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부르는 노래가 I Wanna Hold Your Hand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게 영국은 아닌데 미국의 비틀스 최초의 넘버원 히트곡 빌보드. 여기 계속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 원 주위로 둘러싸고 한 명씩 사진 찍고 노래 따라 부르고 그렇죠. 네. 또 뭐 비둘기 밥 주는 사람도 있고. 제 것도 1년 12달 뭘 갖다 놓느냐에 따라 매번 다르고. 근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꽃잎으로 예쁘게 모양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수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매진 이러니까 뭔가 약간 굉장히 뭔가 우리를 이렇게 불러일으키잖아요, 마음속에서. 미나 씨 세대는 비틀즈가 어느 정도 인기였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막 네네. 다큐멘터리나 영상이나 진짜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비틀즈 CD 틀어놓고 아, 이래서-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친구들은 우리 잘 비틀즈 모르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어. BTS 얘기를 하죠. 예, 그렇죠. BTS 이야기를 하지 딥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사실 이러지는 그거 되게 역사 속 인물. 진짜 역사 속 인물로 보여질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요즘 세대들한테 비틀즈는 강감찬 장군 같이 뭐 강감찬 장군이요. 네,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예, 전설적인 뮤지션인데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 네, 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비틀스 음악도 너무 좋아하지만 네. 비틀스라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음악의 역사에서 비틀스는 워낙 거대한데 그중에 나이가 많은 리더에 해당하는 존 레논이 1940년생이에요. 그러면 비틀스가 막 인기 있기 시작했던 게 1963년도인데 와, 그래봤자 진짜 젊었을 23살. 네. 해산을 제대로 한 게 이제 69년, 70년이란 말이에요. 군대 가야 될 나이죠. 그렇죠. 그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해산했을 때 딱 미나 씨 나이 29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위대한 음악적 성취는 다 한 것 같지만 그래봤자 아직 20대도 안 끝난. 야. Imagine there's no countries. 그 이후로 솔로로 다 4명이 독립하잖아요. 네. 그리고 70년대 4명이 다 빌보드 1위를 해요. 이러면서 펼쳐지는 각각의 이야기.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역시 존 레논. 네. 네, 그랬습니다. And no religion too. 존 레논이 사실은 폴 맥카트니와 함께 투탑이지 않습니까? 근데 폴 맥카트니는 70년대 내내 승승장구하거든요. 또 윙스라는 그룹 만들면서 수많은 명곡들을 만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존 레논은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이 4명의 멤버 중에서 빌보드 1위를 제일 늦게 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죽기 전까지 빌보드 1위가 한 곡밖에 없어요. 솔로곡이. 그게 네. 뭐예요? 무슨 Whatever Gets Through the Night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Imagine, Love 이런 노래들이 사실은 빌보드 1위를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요? 네. 어쨌건 이 존 레논이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쯤 되면 육아 휴가도 냅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결혼해서 오노요코 사이에서 난 션 레논이라는 아들이 네.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아들을 키우는 일에 4, 5년을 집중해요.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뭐 떨어져서 은거하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한 4, 5년 만에 컴백해서 드디어 재기를 해보자라고 할 때 총을 맞은 거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에서 이제 가장 좀 짜릿하게 느끼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이 뭔가 저희가 지금 스트로베리 필드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리버풀에 있는 구세군 고아원 이름이에요. 부모가 심각한 불화가 있었고 6살 때 6살짜리 아이한테 아빠랑 같이 미국에 갈래? 아니면 엄마랑 같이 영국에 남을래? 라는 걸 선택을 너 미국 강요했어요. 따라갈래? 이건 네. 그렇죠. 평생 가는 질문이잖아요. 평생 가는 그렇죠. 부모가 너무 좀 잔인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존 레논은 남기로 합니다. 사실상 아버지를 그 이후로는 거의 보지 못하고요. 엄마가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키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언니, 이모 집에서 평생 성인이 될 때까지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모 집에 살다 보니까 이 떠난 엄마 입장에서도 아들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오게 되죠. 네. 근데 엄마가 와서 자기를 보던 날 자기를 보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바로 앞길에서.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버려졌다라는 생각, 거기다 엄마가 죽었다는 그런 비극.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고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평생 나는 고아랑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동네 근처에 구세군 고아원이 있어요. 그 고아원의 애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 고아원 이름이 스트로베리 필즈예요. Strawberry field. Nothing is real. Nothing to get hung about. 그런 여러 가지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내인 오노요코가 거기다 스트로베리 필즈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Strawberry fields forever. Strawberry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인데 40살에 세상을 떠난 것도 그렇고 평생 버림받았다는 생각 뭐 이런 또 존 레논이 갖고 있는 수많은 또 삶에서의 모순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일들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실수도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게 얽혀 있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느껴지죠. 무슨 실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정적으로만 봐도 네. 비틀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떠서 국제적인 스타가 됐을 때 4명 중에 유일한 유부남이었어요. 존 레논이. 네. 신시아라는 여자랑 처음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졸리언 레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네. 이 아들한테는 쉽게 하면 굉장히 냉랭하게 대하죠.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오노요코를 만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오노요코와의 사이에서 아들한테는 너무 잘한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첫 번째 아내와 자기 아이한테는 양육비도 잘 안 보내요.
굉장히 배드파더네, 배드파더. 네, 굉장히 냉정하게 대합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사람이 폴 맥카트니예요. 폴 맥카트니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고 친구 아들이잖아요. 내가 너무 불쌍하거든요. 어려서 자기는 폴 맥카트니 아저씨를 아버지 존 레논보다 자주 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위로하면서 만든 노래가 헤이 주드. 주드가 줄리언이거든요. 네.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아이러니가 너무 많은데 헤이 주드를 지금 남아있는 어떤 클립 같은 영상이 있어요. 밴드들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데 후반부가 되면 이 반주를 넣던 존 레논이 격렬하게 코러스를 넣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냐면 저 코러스를 울면서 존 레논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친구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옆에서 격렬하게 코러스를 넣고 있거든요. 그 노래인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결국은 자기도 버려짐을 당한 사람이 자기 아들도 버린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아들이 성장해서 둘 다 가수가 됩니다. 80년대. 존 레논도 가수가 되고 줄리언 레논도 가수가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음악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줄리언 레논은 이 션 레논만큼의 음악성을 타고나지 못했어요. 션 레논 음악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근데 줄리언 레논은 잠깐 반짝 스타로 아버지의 어떤 영화를 잠깐 누리다가 지금은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존 레논이 남긴 거대한 족적과 함께 그 사람 남긴 수많은 그림자들까지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들죠. 네, 좀 뭔가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좀 매정한 느낌도 들고. 이 존 레논이 근데 마지막 죽은 것도 굉장히 좀 애매하거나 이렇게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날 이제 자기 나중에 유작이 되는 더블 판타지라는 앨범을 이제 녹음하러 스튜디오에 가야 되잖아요. 그 집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마크 체프먼이라는 사람인데 팬이라고 말하고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친절하게 사인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갔다 와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기다리죠. 총을 갖고. 그러다가 돌아왔을 때 존 레논 이름을 부르니까 쳐다보면 총을 쏴서 죽이거든요. 죽이고 나서 자기가 죽였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크 체프먼이 그 센트럴파크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경찰이 와서 체포할 때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이 허밀밭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그렇게 또 사연이 많은 책이 원래 유명한 책이지만 네.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심지어는 팔리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도 있었고 이 사람이 왜 죽였느냐에 대한 수많은 얘기가 있어요. 네. 본인 스스로는 뭐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데 자기가 진짜 레논인데 가짜 레논이 내 행세를 한다라는 주장을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존 레논은 70년대 내내 마치 이렇게 빈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한 것 같지만 그 사람 자체는 다코타 하우스에 살면서 위선적인 인간 아니냐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말하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네. 종신형 선고받은 종신형을 거예요. 선고받았고요. 네. 계속 가석방을 신청하는데 불허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 뒷얘기도 굉장히 묘하고요. 20세기 문화의 가장 큰 특색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미국 네. 지금 뉴욕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할 텐데 저는 더 큰 걸로 얘기하면 대중문화의 본격화된 어떤 발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0대 문화가 주도하는 것이 탄생한 것이 사실상 20세기 중반이거든요. 10대 문화. 오빠 뭐 그런 거 아이돌. 말씀이죠. 아이돌. 옛날에는 10대 문화가 전체 문화를 주도하려면 10대들이 어떤 경제적인 그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2차 세계대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미군들은 대거 전선에 네. 참가하잖아요. 그럼 이제 군수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면
엄마들이 한단 말이에요. 네. 아빠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 엄마는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아이들이 소비권을 결정을 해야 돼요. 물건을 뭘 사고 뭐 등등등까지. 이러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소비의 주체로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는 45년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대중문화 폭발하기 시작하고 네. 자동차 문화가 확산이 되고 미국 하면 떠올리는 중산층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교회 지역에 길이 하나 딱 있고 2층 집 있고 아이들 방은 위층에 있고 목재 건물이고 이런 것들. 네.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렇죠. 이러면서 중산층이 폭발하게 되고 소구력을 갖게 되고 하는 관계에서 50년대 이제 소위 청년 문화 10대 문화가 폭발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극점에서 가장 크게 터진 게 63년대 비틀스인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는 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고요. 그런 50년대 거대한 대중문화, 어떤 10대 문화가 처음 막 어마어마하게 터졌을 때 그 극점에서 제대로 터진 게 비틀스라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비틀스만큼 위대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4명이 나와도 그런 현상은 재현될 수가 없죠. 비틀즈가 미국에 오면서부터 이제 이 막 전 세계적인 그렇죠. 예, 가수가 된 건데 미국 침공?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하죠. 미국 침공? 네. 비행기 타고 내리는 예, 사진의 카피가 그렇더라고요. 비틀스를 시작으로 해서 뭐 롤링스톤스부터 더후 뭐 등등의 수많은 영국 밴드들이 대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락 밴드도 다 영국 뭐 레드 제플린, 딥퍼플 다 영국 다 영국 밴드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하죠. 그게 그런 세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TV라는 매체가 큰 맞습니다.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엘비스가 춤 잘 춘 것도 TV로 나가게 된 거고 그게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잘생기고 젊은 JFK가 대통령이 된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비주얼이 중요해지고. 그러다가 그런 지상파 방송의 시대가 끝나고 케이블 방송이 됐을 때 그거에 뮤직비디오에 등을 업고서 승자한 사람이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가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가 나와서 새로운 스타가 BTS 같은 스타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유튜브 스타는 유현준 아닌가요? 스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새로운 텔레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나오면은 새로운 종류의 빅스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다음에 다른 매체가 나오면은 또 우리는 그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종류의 어떤 대중 스타가 나오겠죠. 그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해서 이제 TV가 엄청나게 강해지게 되잖아요. 50년대가 주도하게 되니까 영화는 반대로 위기가 되거든요. TV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TV를 다 보지 누가 돈을 내고 극장 가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TV가 따라올 수 없는 쪽으로 영화가 발전하죠. 대표적으로 시네마스코프가 50년대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사이즈 이런 데서 배너라든지 10개라든지 이런 영화라면 그걸 텔레비전 하나로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승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영화 광고에 배너 네. 70mm 대형 그렇죠. 화면 이렇게 신문에 써져 있었어요.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이렇게 써있죠. 근데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영국에서만 그렇게 많은 밴드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나도 그게 미국으로 궁금해. 오고 그럴까요? 왜 미국에서 안 만들어지고 왜 영국? 이게 그런 게 우리가 역사에 이렇게 있어. 맨하탄에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역사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수 처음에는 있겠네요. 이제 새로운 시장, 살아갈 터전을 찾아서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문화가 또 이쪽으로 오고 또 전쟁 때에는 과학기술이 또 미국으로 오고 이게 계속 뭔가 그러네요. 예, 그 흐름들이 미국은 더 수용적인 사회여서 그런지 아니면 영국, 유럽 사람들은 더 진출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그런 제 생각에는 미국이 본진이어서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본질. 본 무대, 예. 그러니까 큰 무대가 미국이어서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가고 싶은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대한 어떤 블랙홀처럼 그걸 다 끌어들이게 되는데. 본진이라는 게 사실 돈이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완전 초토화된 다음에 미국은 그 전쟁에 참여했지만 사실 산업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자 굴러가는 공장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미국이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진짜 미국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경제 호황을 맞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50년대, 6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마 당시에 유럽에서 아무리 뛰어난 뮤지션이라도 성공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돈과 모든 것이 있는 미국으로 가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다가 영국 사람들은 똑같은 영어를 그렇죠. 쓰잖아요. 언어까지 똑같으니까 언어가 무조건 똑같으니까. 일로 왔어야 될 것 같은데.